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고양이라서 행복해. 내가 나 자신의 대장이야. 지은이 미리암 프레슬러. 미리암 프레슬러. 정확한 묘사와 뛰어난 문학성으로 제2의 레이제 렌저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독일어 문학권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칼 추크마이어 메달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한 작품으로는 행복이 찾아오면 의자를 내주세요, 씁쓸한 초콜릿, 나단과 그의 아이들 등 30여 권이 있다. 혼자 지내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의 대장이니. 나는 스스로에게 혼자 지내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고양이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접촉을 싫어하거나 어울리기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를 만나면 이리저리 몸을 비비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잠깐이긴 하지만 사이좋은 친구처럼 둘 혹은 셋이서 함께 다니기도 한다. 때로는 여러 마리가 어울려 다니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잠깐 동안 지속될 뿐이다. 진정한 우정을 맺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무척 드물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때로 몰려다니는 행동은 자존감이 약한 동물이나 하는 행동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에게는 항상 우두머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고양이라면 결코 다른 고양이에게 복종할 리가 없다. 우리의 본성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다른 고양이의 말을 따르거나 도움을 받는다. 나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플래키의 도움을 받았다.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을 때 브루노는 모든 고양이는 자기 자신의 대장이야 라고 말했다. 브루노의 말이 100번 옳다. 그러니 엄밀하게 따지면 고양이가 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과 함께 사는 건지, 적어도 겉으로는 독립성을 일부 포기한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내 추측에 우리 조상이 처음에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된 건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겨울 온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면 잡아먹을 쥐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상은 분명 영리하지만 별로 부지런하지는 않았을 테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했을 것이다. 궁리 끝에 비교적 편안한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고양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지은 집이나 오두막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나무로 지은 집, 그리고 마침내 돌로 된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런 집에서 사람들은 겨울에도 불을 떼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확기에 혹은 식량이 남아돌 때 공고한 시기를 대비해서 집안에 식량을 쌓아두었다. 곡식과 견과류, 약초와 채소, 말린 고기와 훈제고기, 그리고 치즈와 염소젓, 양젓 등을 보관했다. 집안에 있는 음식은 쥐들을 끌어들였다. 쥐들은 살던 구멍에서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밤에 몰래 사람들의 식량을 축내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우리의 조상이 등장한다. 쥐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들판과 숲속에서 점점 사라지자 고양이들도 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쥐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자신들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아름답고 우아한 동물이 식량 도적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으니 사람들은 대환영이었다. 그들은 새로 식구가 된 고양이들이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폈다. 우유와 잘게 자른 고기를 주고 화덕 아래 따뜻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줬다. 고양이들은 영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의가 쉽게 음식과 따뜻함을 확보하고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기회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을 받아들였다. 그 대가로 집안의 쥐를 없애주고 가끔 애교를 떨거나 적당한 때 가르릉거리기만 하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먼 옛날 고양이들이 사람들과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엠마 할머니와 내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건 겁낼 일이 아니다. 브루노의 말처럼 내가 나 자신의 대장 아닌가? 하지만 대장도 먹을 것이 필요한 법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쥐 사냥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언젠가 엠마 할머니가 어른 고양이는 하루에 쥐를 8마리쯤 먹어야 한단다. 네가 하루에 먹는 사료양이 말린 쥐 8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렴 하고 말한 적이 있다. 하루에 8마리라니 상상이 안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잡은 쥐를 전부 합해도 겨우 10마리가 될까 말까 한데 어른 고양이 배를 채우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무슨 수로 쥐를 하루에 8마리라 잡는단 말인가. 나는 쥐 사냥을 별로 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쥐를 잘 잡으려고 굳이 애쓰지도 않았다.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고양이라면 누구나 가진 사냥 본능을 채우기 위해 잡았을 뿐이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본능을 충족하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효과적인 사냥법을 꼭 배워야만 했다. 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쥐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줄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당연히 브루노였지만 곧바로 제쳐놓았다. 절룩거린다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처럼 집고양이이기 때문이다. 브루노가 가끔 쥐를 잡으러 다니는 건 알지만 그다지 기술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사실 내가 엠마 할머니와 함께 살 때 그랬듯이 브루노 역시 굳이 쥐를 잡을 필요 없었다. 브루노는 휠체어로만 거동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냈다. 브루노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료와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 무릎에 앉아 가르릉거리며 애교를 부릴 때마다 특별 간식을 받았는데 종종 한꺼번에 3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브루노는 그 사람이 좋다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집고양이인 브루노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니 남는 건 길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고양이를 찾아 쥐 사냥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사료 접시는 절반쯤 비어 있었다. 게다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사료를 조금은 남겨놓아야 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행동에 옮겨. 어서 너를 도와줄 고양이를 찾아. 누가 일부러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나설 일은 없어. 서둘러. 너를 도와줄 고양이를 찾으려면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첫 번째로 만나는 고양이가 곧바로 너를 도와주진 않을 테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카산드라 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 하고 애원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낙담한 상태로 나는 길을 나섰다. 나한테 길고양이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운 좋게도 첫 번째로 만난 고양이였다. 더구나 그 고양이는 가장 좋은 선생이었다. 까만색과 흰색에 붉은색 털이 섞인 삼색 고양이였는데 눈이 초록색이고 꽤 나이가 들었다. 나중에 브루노한테 그 고양이 얘기를 해주자 이렇게 말했다. 삼색 고양이는 행운을 가져온대. 털이 3가지 색깔인 거랑 행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는 왼쪽 눈 주위에 둥글고 까만 얼룩이 있었다. 꼭 진한 까만색 물감 한 방울이 눈 위에 뚝 떨어진 것 같았다. 얼룩 때문인지 왼쪽 눈은 오른쪽 눈보다 더 짙은 초록색으로 빛났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은 하얀색이어서 하얀 장화를 신은 것처럼 보였다. 이름은 플래키였다. 얼룩이 있는 고양이라고 이름을 플래키라고 붙이다니. 독창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플래키한테 잘 보여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플래키를 시티 비스트로라는 식당 뒤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만났다. 내가 옆으로 다가가 멈추어 서자 플래키가 말했다. 사람들이 먹을 걸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야. 이 음식만으로도 고양이 한 마리가 너끈히 열흘은 버틸걸? 빨리 와서 먹어. 내일 쓰레기차가 오면 몽땅 사라져버리니까.
플래키는 살점이 꽤 많이 붙은 뼈다귀 몇 점을 나에게 밀어주었다. 어서 먹어. 난 이빨이 약해서 어차피 못 뜯어먹어. 게다가 벌써 커다란 고기 패티 반쪽을 먹었는걸. 이제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을 차례야. 말을 마친 플래키는 찌그러진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날름거리며 맛있게 먹었다. 나는 뼈다귀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릴로 구운 닭고기 뼈였다. 엠마 할머니가 종종 슈퍼에서 사왔던 것과 맛이 똑같았다. 한 입 삼키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었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가 했던 음식이 들어가면 식욕이 생긴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다 먹고 나서 우리는 고양이들이 식사를 끝내면 의뢰하는 대로 앞발을 들어 입과 얼굴을 깨끗하게 닦았다. 잠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플래키는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귀염둥이야. 운이 좋구나. 널 보자마자 내가 특히 예뻐했던 동생이 생각났어. 너처럼 붉은색 호랑이 줄무늬였거든. 나는 너무나 기뻐서 잠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호흡을 가다듬고 물었다. 혹시 우리 언니야?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잊었지만 내가 연못에 빠지기 전에 언니가 하지마 라고 소리쳤던 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플래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난 네 언니가 아니야. 내 동생은 연못에 빠진 적이 없는걸. 걔는 딸이 둘이 있는 집에서 데려갔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식간에 찾아왔던 기쁨이 사라지고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플래키는 내가 실망한 걸 느꼈는지 위로해 주려고 자기 머리를 내 머리에 대고 비비면서 가르릉거렸다. 호랑이 줄무늬를 가진 붉은색 고양이가 아주 드문 건 아니잖아. 내가 아무 반응이 없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자 플래키는 내 얼굴을 핥더니 달래는 듯한 투로 말했다. 귀염둥이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자매처럼 지내는 거야. 나를 언니라고 생각해. 누가 뭐라겠어? 가짜 언니가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10배나 좋잖아. 말을 마친 플래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확신에 찬 말투로 덧붙였다. 나한테도 분명히 가짜 동생이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10배나 좋을 거야. 그렇게 눈이 초록색인 가짜 언니 플래키와 이름이 Y로 끝나는 나 키티는 서로를 만나 자매가 되었다. 그리고 플래키는 나를 항상 귀염둥이라고 불렀다. 좋아. 그럼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해볼까? 가자. 우리는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작고 하얀 꽃이 잔뜩 핀 덤불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꽃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고약한 냄새였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플래키는 수업을 시작했다. 쥐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짜 쥐 구멍을 찾아내야 해. 쥐가 살고 있는 구멍 말이야. 구멍에 귀를 대고 주의 깊게 들어보면 진짜 쥐구멍에서는 쥐가 땅속에서 앞발로 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 아주 작은 소리야. 갓 태어난 내 동생들이 어딘가를 긁었을 때 나던 소리를 떠올려 보면 돼. 그거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 쥐가 사는 구멍이랑 살지 않는 구멍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 쥐가 살지 않는 구멍은 주위의 고리 모양 흙이 평평해. 비가 온 직후가 아니라면 부석부석하게 말라 있고 다른 데보다 색깔이 옅어. 반면에 쥐가 살고 있는 구멍은 주변 고리 모양이 좀 짙은 색이라 뚜렷하게 보여. 하지만 사실 둘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가 100% 확실하지도 않아. 그 이전까지 비어있던 쥐구멍에 새로 쥐 한 마리가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꾸로 쥐가 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고. 나는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플래키가 알려준 것들은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 숫자 계산을 빼놓고는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이다. 플래키는 짙은 초록색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이해했다고 말했다. 플래키가 다시 말했다.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어. 쥐구멍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향해 해. 그래야 쥐가 네 냄새를 못 맡거든. 그리고 꼼짝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쥐가 눈치를 챌 테니까. 꼬리를 아주 가볍게 살랑살랑 흔드는 건 괜찮아. 그 정도 움직임은 못 알아차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하지. 그쯤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걸. 블랙키가 설명을 계속했다. 점프거리 정도에서 구멍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잘 봐. 블랙키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앞발을 끌어당긴 채 웅크린 자세를 했다. 그 자세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얼른 말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고양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잖아. 블랙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이제 꼭 명심해야 할 게 남았어. 쥐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건 첫째도 인내심, 둘째도 인내심, 셋째도 인내심이야.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쥐 구멍에만 집중해. 그렇게 해도 운이 나쁜 경우가 있어. 쥐들은 정말 잽싸거든.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낚아채지 않는 한 잡기 힘들어. 나는 속으로 나도 잽싼데 하고 생각했다. 어쨌든 블랙키보다는 동작이 훨씬 빠르다. 물론 그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다. 블랙키를 언짢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게다가 가짜 언니 눈이 초록색인 얼룩고양이 블랙키가 나를 위해서 해준 모든 일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Yeah, yeah. Ooh, yeah, yeah, yeah. 다들 보내도 거짓말 just fine. Don't switch it up whenever you like. 번듯한 말 get it all out. I pump it, I pump it, I pump it up. So we roll up every weekend. 어디든 뛰어다니 여기저기 freaking. Cause we'll be winning in a row. 다 가져갈게, yeah, yeah. I'ma run it up, get it all mine. 한순간에 and I'm losing my mind. 타올라다, I'm never gonna stop it. I pump it, I pump it, I pump it up. Spic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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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Burn it up, simmer down, control up, up, roll up. 내게 좀 더 가까이 살며시 스르르 널 가만히 아니 모든 걸 잊게 해. Run it up, yeah. I feel it in my body. whipping 친절히 너를 감았네. 이때부터 난 내 모든 걸 다 알았네. They hate it, 너 나는 나누지는 없거든. They fake it, 괜히 들러붙기만 하거든. Why so fine, looking like a 10 times 5. 왜 she a move, 느낌을 나르게 groove. I'ma run it up, get it all mine. 한순간에 and I'm losing my mind. Tell her that I'm never gonna stop it. I pump it, I pump it, I pump it up. Spice it up, up, hold up. Burn it up, simmer down, control up, up, roll up. 내게 좀 더 가까이 살며시 스르르 널 가만히 아니 모든 걸 잊게 해. Run it up, yeah. I feel it in my body. Knocking on, make you fall in love. Like a choir sings. 아무도 난 보지 못한 high. 다른 누구도 견비 못한. When I say never know, but I'll be watching how it's done. I'ma show you where I'm from. Everybody knows how to leave no clues. Yeah. Spice it up, hold up. Burn it up, simmer down, control up, roll up. 내게 좀 더 가까이 꽉 잡아놓지만 네 homie 모든 걸 잊게 돼. Run it up, yeah. I feel it in my body. I'ma run it up. Yeah. Spice it up, roll up. 때로는 환한 대낮보다 밤에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엠마 할머니가 집에 있었다면 내 말을 듣고 삶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겪은 일들을 할머니한테 얘기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아마도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 밤은 나 혼자만의 영역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할머니라도 내가 밤에 경험한 것들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거다. 어느 날 밤 오래된 빵집 건물 마당에 고양이들이 모였다. 나는 이번에도 모임이 애초에 누구 생각이었는지 누가 모임을 주선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모임에 속한 고양이들 귀에만 들리고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문이 돌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모임 속 고양이 무리에 끼지 못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리에 끼었다.
그렇게 되자 나도 다른 고양이들처럼 모임 소식을 마치 내 안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바람처럼 느낄 수 있었다. 고양이들의 모임에 처음으로 함께 어울리던 날 그 소식을 비밀스럽게 알려준 것은 플래키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를 데리러 온 것도 플래키였다. 거의 보름달 같은 둥근 달이 뜬 밤이었다. 사방이 온통 뽀얀 빛에 감싸져 있었다. 빵집에 있던 밀가루 포대 하나가 어딘가에 있다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밀가루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사방에 흩뿌려진 것 같았다. 집들과 정원, 공원, 그리고 온 세상이 뽀얀 밀가루를 얇게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아니면 엠마 할머니가 사발 모양 카스테라에 뿌리곤 했던 가루 설탕이 덮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일요일이면 종종 카스테라를 구웠는데 오렌지 에이드와 건포도 냄새가 났다. 밀가루와 가루 설탕 같은 흰 빛이 빵집 건물과 마당에 우거진 잡초를 온통 물들여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플래키와 내가 빵집 건물 마당에 도착하니 이미 와 있는 고양이는 고작 셋이었다. 그중 하나가 핍스였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거였다. 핍스는 아주 친한 사이인 양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는 플래키 앞이라 어쩐지 좀 창피했다. 플래키는 초록색 눈으로 핍스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약간은 업신여기는 눈빛이었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는데 아마도 핍스가 저질렀던 멍청한 짓거리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다. 핍스가 말을 건넸다. 키티야 안녕? 드디어 얼굴을 다시 보네. 홀바인 씨가 널 이리저리 찾아다니던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포기했나 봐. 그런데 어디 그렇게 돌아다녔니? 뭐 여기저기. 나는 짧게 대꾸했다. 흰색과 회색 털을 가진 나이든 고양이 베티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숨어다니는 고양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베티는 학교 뒤편에 있는 목조주택에 살고 있었다. 나는 화제를 돌리려고 핍스에게 그 사이에 또 동물보호소에 끌려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2번이나 끌려갔었어. 핍스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플래키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핍스를 바라보더니 얼른 가자는 듯 앞쪽으로 나를 밀었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다니 정말 우스웠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리한 행동이든 멍청한 행동이든 쓸모있는 일이든 쓸데없는 일이든 무언가 남과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실제로 가끔 동물보호소 신세를 진다는 것 외에 핍스에게 특이한 점은 전혀 없었다. 등을 돌리기 전에 벌써 거기 있었던 걸 잊을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전에 핍스를 만난 일조차 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 기분이 이상했다. 우리가 새로운 일상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예전 삶은 얼마나 빨리 잊히는지에 생각이 미쳤다. 엠마 할머니와 함께 지낸 날들도 마치 먼지가 두껍게 쌓인 듯이 희미해진 느낌이었다.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듯이 앞발로 문지르자 기억은 다시 선명해지고 할머니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함께 테라스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할머니의 따사로움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심지어는 아주 잠깐 할머니한테서 나던 라벤더 향기가 코를 스치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추억에 잠길 시간이 없었다. 플래키가 어느 녀석터를 가진 나이 많은 수 고양이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카스트로였는데 왼쪽 귀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카스트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관찰했다. 얘는 키티라고 해요. 플래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얼른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Y로 끝나는 키티요. 내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카스트로는 벌써 나한테서 몸을 돌리고 플래키한테 소냐라는 고양이 얘기를 시작했다. 자동차에 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어디선가 고기를 굽는지 갑자기 바람이 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주택단지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였다. 나는 속으로 라이만 씨네 집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 집은 테라스에 그릴 도구를 갖추고 있었다. 저녁 식사로 그릴에 소시지나 고기를 굽는 날이라면 라이만 씨 가족이 종종 엠마 할머니와 나를 초대했다. 나는 코를 치켜들고 고기 굽는 냄새에 사로잡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턱수염이 바르르 떨리고 다리가 저절로 고기 냄새 쪽으로 향하려고 움찔거렸다. 솟구치는 욕구를 가까스로 억눌러야 했다. 다양스럽게도 내 관심을 돌릴 일이 생각났다. 길고양이와 야생고양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빵집 마당을 채웠다. 나는 고양이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전까지는 플래키와 돌아다닐 때 어쩌다가 마주친 한두 마리를 빼고는 길고양이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다. 고양이들 모임 때면 굴뚝 아래 코니스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기만 했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털 색깔 빼고는 모두 비슷하게 보였다. 하나같이 야생적이고 거칠고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섞여 가까이서 보니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거지도 각양각색이었다. 몇몇은 인사로 부드럽고 상냥하게 몸을 대고 비볐다. 수줍음이 많아 나서지 않는 고양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 가까이 오기만 하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듯 몸을 동글게 말고 꼬리는 빳빳이 세운 채 머리를 치켜든 고양이도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사납게 외치는 소리와 공격적인 푸 소리로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가르릉이나 캬오 하는 소리, 그리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야옹 소리였다. 길고양이들을 알아보긴 쉬웠다. 집고양이보다 몸이 날씬하고 다리가 길며 근육이 더 발달했다. 그리고 좀 더 경계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모여든 고양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니, 춤처럼 보일 때가 많았지만 사실은 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이 멀리 떠오르는지 경쟁했다. 모두 자기 재주를 과시하면서 야옹 소리를 냈다. 야옹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다들 보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일종의 시합이었구나.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에게 보여서 부러움을 사려는 것이 분명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착각하기 쉽고 선입견에 빠지기 쉽다. 엠마 할머니는 선입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선입견을 갖는 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성급하고 거만한 태도란다.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해. 브루노는 내가 전에 이 고양이들을 정신나간 패거리들이라고 불렀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 모임이 실제로는 어떤 건지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자 나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 친구 브루노는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회색 털이 그보다 조금 밝은 청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 굴뚝 아래 코니스가 고양이 2마리가 좋아하는 장소이고 그중 1마리가 밤하늘 같은 청회색 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위를 올려다 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려오라고 아빠를 까딱까딱 했지만 브루노는 고개를 저었다.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개짓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측했다.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위로 달려 올라가 브루노 옆에 앉고 싶었다. 브루노가 내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때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고 향기로운 털 냄새를 맡고 싶었다. 브루노의 약간 쉰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좋아서 등줄기가 떨렸다. 그저 브루노와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언니 플래키와 다른 고양이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지금 이 마당을 떠나면 무언가 놓칠 것 같은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새롭고 무척 낯설지만 재미있는 이 모임을 즐기고 싶었다. 고양이들의 모임은 어느새 축제가 되어 있었다. 브루노에게 갈지 이대로 마당에 머무를지 미처 결정하지 못했는데 카스트로가 나를 가볍게 밀더니 앞발로 고양이들이 춤추는 곳을 가리켰다. 가서 어울리라는 뜻이었다. 나는 춤추는 무리 속으로 달려가 다른 고양이들과 경쟁이라도 하듯 뛰어오르고 팔짝거리며 야옹거렸다. 내 동작은 서툴기 짝이 없어서 바보 같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미친 듯이 격렬한 동작을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게 생소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엠마 할머니 말이 떠올랐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은 일단 머릿속에서 경험한단다.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나지. 머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 몸과 팔다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나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할머니 말과는 정반대로구나. 몸과 내 다리가 앞으로 삶 가운데로 뛰어들고 머리는 뒤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네. 어떨 때는 머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야. 몸과 머리가 목이 아니라 마치 잘 늘어나는 고무밴드로 연결된 것 같다니까? 라고 생각했다.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 회색 수고양이가 다가왔다. 꼬리털이 유난히 많고 색깔이 몸통보다 짙은 회색이었다. 그 고양이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내 목에 머리를 대고 잠깐 문지르더니 재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을 돌리는가 하면 앞다리와 뒷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온몸을 쭉 펴기도 하고 공중돌기를 하면서 앞발로 마치 북치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도 했다. 회색 고양이는 온몸의 관절을 정말 잘 움직였다. 내가 자기한테 감탄하고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지 할 수 있는 온갖 동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고양이들의 고유한 유연함, 물 흐르는 듯한 우아함이 없었다. 모든 동작이 어쩐지 경직되어 있었다. 동작들을 암기한 후 순서에 따라 하나씩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뛰어오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을 돌린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시 한 편을 낭송하듯 미리 정해진 일정한 규칙에 맞춰 모든 동작을 하는 듯 했다. 나는 수고양이가 다른 데로 가기를 바랐지만 그 고양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등을 돌리자 곧바로 내 앞에 얼굴을 디밀고는 숨이 찬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내 이름은 람보야. 내가 어딘가에 등장하면 람보 삼보가 되지. 알아듣겠니? 말을 마친 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크게 웃었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재미있는 농담이었나 보다. 잠시 람보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작이 더욱 격렬해졌다. 다른 고양이들도 점점 더 거칠고 요란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었다. 고양이들이 내지르는 소리도 더 커졌다. 고양이 몇 마리가 야옹 소리를 합창하기도 했다. 갑자기 빵집 2층 창문에 연회색 얼룩이 있는 하얀색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고양이는 유리창 없이 창틀만 남은 곳에 앉아 달을 쳐다보면서 길게 야옹 소리를 냈다. 노란 달빛을 받은 몸이 바닐라 푸딩색으로 보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자 마당에 있던 고양이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 덕분인지 고양이들이 내지르는 소리는 약간 줄어들었고 춤추는 동작도 조금 완만해졌다. 갑자기 다들 좀 더 느리게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았다. 누군가 모두 주목해 하고 소리쳤다. 고양이들이 예쁜 삼색 고양이 한 마리를 둥글게 둘러싼 채 중구난방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미치야, 어서 해봐. 삼색 고양이 미치가 앞발 하나를 치켜들었다. 고양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미치는 온몸을 잔뜩 웅크렸다가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고는 땅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둘러선 고양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자 미치는 짐짓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이름이 미치야. 우리의 고개사지.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난 플래키가 알려주었다. 저렇게 높이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할 수 있는 건 미치 말고는 없어. 이 도시에서 유명해. 어쩌면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졌을걸?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쟤는 엄청 잘난 척해. 달갑지 않은 람보의 음성이 들려왔다. 목소리에 질투심이 깔려 있었다. 잠시 후 람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말투로 덧붙였다. 정말 저렇게 과시할 필요는 없는데 공중제비 한 바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람보는 마치 미치를 깔보는 듯한 휘바람 소리를 내고는 말을 계속했다. 겨우 한 바퀴잖아. 전에 공중제비를 2바퀴나 돌았던 고양이도 있었는걸. 진짜로? 2바퀴를 돌았단 말이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사실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것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훌륭한 고개사는 지금 어디 있는데? 블랙키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귀염둥이야. 그건 참 슬픈 이야기란다. 그 재주 많은 고양이는 오토바이에 치이는 바람에 뒷다리가 굽어서 공중제비는커녕 뛰어오르지도 못하게 됐거든. 사고 충격이 아주 컸는지 그 이후로는 우리를 피해. 우리랑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오지도 않아. 나는 머리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다. 귀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고 화끈거렸다. 오른쪽 뒷다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람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름은 브루노야. 혹시 브루노를 아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굴뚝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브루노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브루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예전에 다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브루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싸우다가 그랬어.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때 브루노의 냉정한 태도에 마음이 상했었다. 그저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이고 게다가 나는 브루노한테 뭐든지 얘기를 했다. 엠마 할머니 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만 부르는 카산드라 언니랑 새로 생긴 가짜 언니 플래키 얘기도 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브루노가 뒷다리를 절게 된 사연을 알고 나자 예전에 공원에서 브루노가 매정하게 굴던 때와 똑같이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다. 상처받고 거절당한 기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숨기고 람보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툰 동작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주 가끔 고개를 들어 굴뚝을 흘끈거렸다. 브루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조각상 같았다. 아주 늦게 축제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 사이 달은 벌써 빵집 건물을 지나 도시 어딘가에 있는 교회 첨탑 위에 걸렸다. 고양이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플래키도 가버렸다. 위를 올려다보니 브루노도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붙잡으려는 람보를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다. 피곤해서 엠마 할머니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티가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치는 장난에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렸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말아줘 이건 꿈에서만 하기야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적어 간단히 잠궜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코맹맹이가 되어도 난 내일은 맑음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날 안아줘 한 사랑해줘 이건 꿈에서만 하니까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고깃고깃 누가 씹어 다 삼켰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너한테 닥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돼. 나쁜 일일수록 오히려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해야지. 하다가 말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 브루노가 다시 나타났다. 얼마나 다행인지. 브루노는 부르자마자 왔다. 나를 보더니 반갑게 가르릉거렸는데 내가 가르릉 소리로 화답하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걸 알아차리고는 가자 하고 말했다. 우리는 말없이 빵집 건물을 향해 나란히 달려갔다. 오후와 저녁 사이였는데 엠마 할머니는 이때를 늘 해저물녘이라고 불렀다. 해는 벌써 서쪽 하늘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수평선이 거의 하얀색으로 보일 만큼 희미한 파란색 하늘에 손뭉치처럼 동글동글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엠마 할머니가 보았더라면 솜사탕 날씨라고 했을 거다. 어쩌면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바로 이 순간 창밖을 내다보고 솜사탕 날씨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었을 때면 할머니는 초롱꽃 날씨라고 부르곤 했다. 그리고 회색 구름과 비바람은 몹쓸 날씨였다. 나는 회색 구름과 비바람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 기분에는 더 어울리는 날씨였다. 늘 앉던 건물 위 코니스에 자리 잡았을 때 브루노가 물었다. 자,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엠마 할머니 때문에 그래.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대. 혼자서 거동을 못해서 요양원에 들어갔대. 할머니는 이제 영영 안 오고 난 혼자 남았어. 그게 나한테 생긴 일이야. 집도 팔려서 새 주인이 금방 이사 올 거래. 브루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면 우리 고양이는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일지라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플래키가 쥐구멍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귀 절반이 떨어져 나간 은회색 고양이 카스트로가 보였다. 지난번 고양이들 모임 이후로 둘은 종종 붙어 다녔다. 고양이들은 본래 혼자 지내는 습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고양이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짧은 기간 동안, 때로는 꽤 긴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는 고양이들이 있다. 나랑 브루노처럼 혹은 플래키와 카스트로처럼. 나는 빵집 건물이 있는 구역 너머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는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도시는 점점 더 날카롭게 모양을 드러냈다. 하늘이 불타오르는 듯한 멋진 일몰은 아니었다. 장밋빛을 띤 부드러운 일몰이었다. 엠마 할머니가 봤다면 딸기 주스가 섞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분홍색이라고 표현했을 거다. 나는 브루노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난 장미를 좋아해. 내 귀에도 뜬금없게 들렸다. 화제를 돌리지 마. 브루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너한테 닥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돼. 엠마 할머니라면 브루노의 말투가 단호하다고 지적했을 거다. 그야말로 엄청 단호했다. 비록 브루노 말이 옳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내가 장미를 정말로 무척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엠마 할머니였다. 나쁜 일일수록 오히려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해야지. 하다가 말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 명심해. 브루노가 말을 계속했다. 엠마 할머니라면 분명히 이 말을 삶의 지혜하고 부르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을 텐데. 엠마 할머니. 할머니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바람에 목이 메었다. 시간이 좀 지나서야 비로소 입을 뗄 수 있었다. 브루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엠마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퍼. 할머니는 나한테 전부야.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머물러야만 한다니. 그것도 슬프고. 할머니는 사람이라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아픈 거잖아. 나는 다시 말을 멈췄다. 가장 무서운 생각이 목구멍을 꽉 틀어막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뼈다귀가 걸렸는데 뱉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면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아서 두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 브루노도 말하기 힘든지 한참 머뭇거렸다. 마침내 말을 꺼낸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야. 적어도 죽는 이에게는 말이야. 죽는 이가 남겨두고 가는 이들에게 괴로운 거지. 매일 떠나보낸 친척이나 친구 생각이 날 테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껴.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무것도 못 느끼다니 정말 끔찍한 일 아니야? 브루노가 자신의 머리를 내 머리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나는 브루노의 냄새를 맡고 그의 숨결을 느꼈다. 키티야, 넌 정말 어리구나. 넌 아직 이해 못해. 잘 들어봐. 너도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느꼈잖아. 그렇지? 물론 그랬지. 그래서 그게 끔찍했어? 그 순간 블랙키가 풀쩍 뛰어올랐다. 쥐를 잡아챈 블랙키는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놓아주었다가 낚아챘다가 다시 놓아주었다가 하면서 놀았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먹기 전에 마치 장난감처럼 다룬다. 아니, 그렇진 않았어.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 내 말은 사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이란 게 뭔지 몰랐다는 뜻이야. 맞아. 브루노가 생각에 잠긴 말투로 말을 이었다. 태어나기 전에 넌 아무것도 몰랐지. 마찬가지로 죽으면 그때도 아무것도 모를 거야. 삶이 끝난 후는 삶이 시작되기 전과 다를 게 없어. 딱 하나 차이가 있기는 해. 태어났을 때 배고픔을 느꼈을 거야. 하지만 죽으면 아마도 배가 안 고플걸? 브루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침묵을 지켰다. 제비 한 마리가 우리 곁을 스쳐 날아갔다. 또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브루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이었다. 나는 엠마 할머니 생각을 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엠마 할머니. 그러면서 동시에 브루노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느낌이 분명 들었다. 브루노는 벌써 죽음에 가까운 나이인 걸까? 브루노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정말로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나는 갑작스럽게 물었다. 브루노는 고개를 숙이고 내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다정한 태도였지만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섞여 있었다. 7개의 목숨을 다 살고 나면 죽는 게 나쁘진 않아. 브루노가 말했다. 4번째나 5번째 삶까지만 살고 죽어야 할 땐 나쁘지. 그런 경우에는 삶에서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후회하게 되니까. 나는 브루노에게 다시 물었다. 왜 우리는 꼭 죽어야 해? 키티야,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브루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살짝 비웃는 표정이었나? 어느 쪽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도 답을 알 거야. 우리가 죽어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자리가 생기지.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들의 아이들도 살고 싶을 거잖아. 우리가 쥐들을 남겨두고 가야 다음 세대들이 그 쥐들의 다음 세대를 잡을 수 있지. 브루노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명쾌한 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숨이 몇 개 남아있어? 이제 하나뿐이야. 브루노가 말했다.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어. 그러느라고 집이 없었던 거야.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어려운 수술이었어. 수술이 끝나고 내 7번째 삶이 시작됐지. 나는 무척 놀랐다. 브루노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다. 목숨 하나는 얼마나 길어? 내 말은 목숨 7개의 길이가 다 같냐는 뜻이야. 브루노는 얼굴을 들이밀더니 내 이마를 핥아준 다음 어르듯이 가르릉 소리를 냈다. 아니, 다행히 우리는 한 번의 삶이 얼마나 긴지 미리 알지는 못해. 안 그러면 살아갈 용기와 살아가는 기쁨을 잃고 말걸?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1년이든 1일이든 무슨 상관인가. 좋은 건 그 자체로 충분한 걸. 내가 이해가 안 가 라고 말하자 브루노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걸 이해하기에 너는 너무 어려.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내 생각이 날 거고 그때가 되면 이해될 거야. 언젠가는?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언젠가는. 그날 밤 나는 빵집 건물에서 잠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이삿짐을 나르러 온 일꾼들이 내가 드나들던 지하실 문을 잠갔기 때문이다. 이제 살던 집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다. 게다가 가구들을 몽땅 치워서 텅 빈 집이 되었다. 나는 운 좋게도
빵집 건물에 붙은 헛간에서 밀가루 포대가 잔뜩 쌓여있는 곳을 발견했다. 몸을 움직이고 눕히고 잠을 청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 썩은 밀가루 냄새가 나고 고양이 냄새도 조금 났다. 길고양이가 여기서 잠을 잤나 보다. 그 생각은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깊어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왜 이리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책 제목 고양이라서 행복해. 지은이 미리암 프레슬러. 오늘 글귀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골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 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ck eyes, so we could disregard the thought of ever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This lightness of being, we both know to be fleeting,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Da-dun-da-dun-day.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Kiss you,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I see you standing there in your Hulk outerwear, and all I can think is, where is the ring? 'Cause I know you wanna ask, scared the moment will pass. I can see it in your eyes, just take me by surprise. And all my friends, they tell me they see you'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 But I want it to be out of the blue, so make sure I have no clue when you ask.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